노숙자라며 끌려간 남자,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름을 묻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왜 회장 명함이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 15년 만에 재회, 모든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아래 무료 버튼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가 여러분께 큰 행운과 따뜻한 기적을 가져다 줄 거예요. 중랑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오래된 것들이 품위 있게 늙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붉은 벽돌이 햇빛에 바래진 이 단지에서 윤정이는 23년을 살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이를 먹었고 주름을 깊게 팠으며 수많은 봄과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골목길의 모든 가게 주인들이 윤정이를 알고 있었고 아이들도 할머니들도 이 여자를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것입니다. 오후 5시 50분 경비업체 사무직원으로 일하는 윤정이는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건물 현관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낡은 가방 끈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점심으로 못 먹은 김밥 한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으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유난히 쌌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는 피어나려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것이 또한 해가 지나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몇 번의 봄을 혼자 맞이했는지 세기도 싫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하루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월급 내역을 확인하고 민원 전화를 받고 반복되는 일상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오전에 받은 전화 중에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한테 불평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도 있었고 택배 분실 신고도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든 것을 차분하게 처리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담담하게. 윤정이는 그 바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윤정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삶, 과거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삶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좁은 골목길에서 윤정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앞쪽 도로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주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들, 속닥거리는 목소리들, 손가락질, 마치 축제를 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단지에도 이런 일이 가끔 생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날아왔습니다. 저 사람 또 문제 일으켰대요. 저 앞 공터에서 자고 있었대. 안쓰러워요? 저렇게 떨어진 사람도 한 주민이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윤정이는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도시의 변두리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무너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 무언가가 윤정희의 마음을 철저히 멈추게 했습니다. 경찰에게 팔을 잡혀 끌려가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모자, 해진 반팔 셔츠, 무릎까지 닿는 길쭉한 바지, 그리고 그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선. 윤정이는 그 턱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턱선이 햇빛에 반짝였던 것을, 그 턱선 위의 입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것을, 그 턱선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함께 했는지 그 계산을 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아본 적도 있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세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윤정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서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남자가 그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 방향을 향했습니다. 깊고 침침한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보였습니다. 밑바닥을 알 수 없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과 윤정희의 눈이 공중에서 만났을 때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발자국 소리도, 주민들의 속닥거림도,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눈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성민 씨, 윤정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퇴근길이라는 일상이 무너지고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입으로 꺼낸 것은 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확히는 7년 동안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더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헛된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박성민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낡은 모자가 마지막으로 보였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그 손, 노동을 많이 한 손, 아니면 방치된 손. 윤정희는 그 손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보였습니다. 금이 벗겨진,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반지. 결혼 반지였습니다. 자신이 끼워줬던 그 반지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출발하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렸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윤정희는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봄바람이 계속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에게 그 바람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그 속에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을 애써 묻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윤정희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경찰차가 갔던 방향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비로소 발걸음을 앞으로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것이 흔들렸고 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일상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날의 눈이 녹아내리듯이 윤정희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아내린 물은 아주 먼 과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발길이 멈췄습니다. 윤정희는 경찰차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그 차 안에는 자신이 알던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끌려가는 노숙자처럼 취급했던 그 남자. 하지만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그 남자가 정말로 경찰에 연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의 마음이 자꾸만 뒤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발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중랑구 경찰서. 이 동네에서 일하며 수십 번을 지나갔던 그 건물. 하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윤정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후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척 집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그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자동문이 열렸고 윤정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밝은 그 불빛은 마치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접수대에는 경찰관이 앉아 있었고 윤정이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그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세요? 이름은 박성민 씨인데 신분증이 없네요. 박성민. 그 이름을 경찰관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윤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였습니다. 7년을 아무도 모르게 살아온 그 이름이 경찰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제 전남편이에요. 말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경찰관과 옆에 서 있던 다른 경찰관이 놀란 눈빛으로 서로를 번갈아 봤습니다. 마치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요?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기록을 뒤적거렸습니다. 윤정이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니요. 박성민이 신분증이 없다니요. 그 남자는 항상 신분증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인으로 일할 때 신분증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분증이 없다니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공터에서 노숙을 하다가 주민신고로 출동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신분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경찰관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윤정이는 그 말을 받아넣기가 힘들었습니다. 노숙. 박성민이 노숙을 하고 있었다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떨어졌을까요? 윤정이는 박성민을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동료에게 뭔가를 지시했고 잠시 후 박성민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모자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깊게 팬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했습니다. 깊은 그 눈빛,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 박성민이 윤정이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정희야, 왜? 박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7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얼마나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인지, 그 소리가 지금 여기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 나타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윤정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민은 그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7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도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만날 줄은. 박성민의 말이 미완성으로 남겨졌습니다. 경찰관이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와 박성민 사이의 무언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그 사이의 공기로 7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그 공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취조실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좁은 대기실이었습니다. 윤정희와 박성민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직접 마주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의 눈빛 교환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면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윤정희는 그 의자에 앉아 박성민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낡아 있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깊게 팬 주름들,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모든 흔적들. 아무래도 노숙을 오래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경찰관이 물러나갔고 두 사람만 남겨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마치 7년의 시간을 압축한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윤정희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그 눈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눈물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듯이. 성민 씨, 왜 이러고 사세요? 다 버리고 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7년 동안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었던 질문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들, 모든 원망과 아픔이 그 짧은 질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성민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결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떨어진 건 나 아니야. 박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 속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떠났던 그날부터 이미 이렇게 됐던 거야. 정희야. 윤정희는 그 말을 받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누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떠났다니요. 자신은 성민이를 기다렸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박성민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경찰서 대기실의 창밖을 봤습니다. 7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하늘과 대화하는 것처럼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난 말이야. 난 떠난 게 아니라 숨어 있었던 거야. 박성민이 다시 윤정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깊었습니다. 마치 우물처럼. 그리고 그 우물 속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기도 했습니다. 숨어 있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윤정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후 우연한 재회가 아닙니다.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남자를 7년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병원비, 정이,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말이야. 박성민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도 아픈 것처럼 그 당시의 고통이 현재까지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니? 회사는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그 돈을 주려고 모든 것을 다 팔았어. 집도 자동차도 다 팔았어. 근데 그것도 부족했어. 윤정이는 박성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알던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바로는 박성민이 회사 일로 바빴고 결국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다 금융 사기에 말려버렸어.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은 나를 추적했어. 그들은 내가 돈을 쓰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어. 식당도 병원도 다 찾아왔어. 박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마치 과거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난 정의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 날 찾아오는 저들이 너를 다치게 할까봐 정말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넌 날 버렸다고 하면 내 앞에 날 찾아올 이유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라도 정이 너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해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미워했던 것, 원망했던 것들이 모두 다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까?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래서 난 사라진 거야. 정이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박성민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심, 깨진 꿈, 그리고 무거운 후회가 섞인 미소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버려진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버린 거야. 정의야를 위해서. 근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네.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 다시 만났을 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 초라한 모습뿐이야. 윤정이는 그 말을 들으며 울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성민을 미워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모두 오해였다면, 그것이 모두 성민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깨달음이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집에서 계속 박성민의 말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노숙을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노숙을 한다니요.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말투, 모든 것이 단순한 거리의 불황자와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이 숨겨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윤정이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박성민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 있던 결혼 반지, 그 낡은 반지는 여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7년을 거리에서 살면서도 그 반지를 끼고 있어다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치 자신과의 인연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경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정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윤정희님, 지난번 박성민 씨 건 말인데요. 신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박성민 씨, 박성민 회장님 맞으시죠? 성민그룹의 회장분이셨군요. 신분증 확인 결과 신원이 밝혀졌어요. 윤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혈액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회장, 박성민 회장, 성민그룹 회장. 그 이름들이 자신의 뇌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 너머의 경찰관이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윤정희는 그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회 회장님?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 10년 전에 실종자 신고가 나 있었어요. 당시에 상당한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아, 이건 민감한 사건이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신분이 확인되셨으니까 가족분께서 어서 연락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윤정희는 더 이상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 10년 전 실종, 신분증도 없이 거리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정희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에 성민그룹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들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성민그룹 회장 박성민, 10년째 실종 중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 윤정희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글씨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성민그룹 회장 박성민 55 당시은 10년 전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 당시 박 회장은 회사 내부의 금융 비리 적발로 구속 수사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박 회장은 회사 임원진의 비리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희는 그 기사를 모두 읽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성민이 말했던 금융 사기. 그것이 회사 내부의 일이었다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남자가 사라졌다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던 그 말이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신문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그 남자의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회장, 성민그룹의 수장, 30년을 일궈 만든 회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리로 나간 남자. 왜 그랬을까요? 그냥 숨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질문이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윤정희는 더 오래된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박성민이 회장이 되기 전의 이야기들, 그 남자의 어린 시절, 회사 창립 당시의 이야기들, 젊은 신의 사업가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내 윤정희라고 신문에 나온 자신의 이름, 박성민의 아내로서의 이름, 젊은 시절의 자신의 사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남자가 실종되었을 때 자신도 함께 주목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박성민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언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이 뒤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신분증도 버렸고 이름도 버렸고 모든 것을 버렸던 것입니다. 윤정희는 휴대폰을 놨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박성민의 옛날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회장의 모습, 양복을 입고 웃고 있는 그의 얼굴.
그리고 골목길에서 본 그 남자의 낡은 모습, 회색 모자, 해진 옷, 그리고 깊은 주름. 두 이미지가 겹쳐졌습니다. 같은 사람일까요? 정말로 같은 사람일까요? 며칠 후, 윤정이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박성민을 만나야 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마음으로,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없이, 더 이상 숨김 없이. 경찰서 복도에서 박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여전했습니다. 아직도 그 반지를 차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와 박성민의 눈이 만났습니다. 정이야. 박성민이 윤정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추고 싶던 것이 들통난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누르고 있던 것을 마침내 놓는 것처럼. 그래, 이제 알았구나.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정의를 보호하려고 그 모든 것을 버렸어. 회장도 회사도 돈도 이름도 모든 것을. 그 말이 윤정이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윤정이와 박성민은 경찰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그들이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경찰서 안의 다른 곳들은 모두 누군가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7년 만에 정직한 대면이 이제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세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7년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댐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야. 박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 그들이 나를 찾고 있었고, 만약에 정이, 너가 나를 알고 있다는 게 들통나면, 그러면 어떤데요? 윤정이가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 그 이후로 나는 몇 년을 보냈는지.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날 버렸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세요? 박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윤정이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이 돌아올까봐. 혹시 연락이 올까봐. 밤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했어요.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도 찾아갔어요. 병원도 다녔어요. 당신이 혹시 사고라도 당했을까봐. 그런데 당신은 신분증도 없이 거리에서 살고 계셨어요? 경찰서에서 잡혀가는 노숙자처럼요?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절망,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정말로 나를 지키고 싶었다면 차라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리고 갔어. 마치 나를 버리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당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한 번도 선택할 수 없게. 나는 한 번도 알 수 없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라고 판단한 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칼을 맞는 것처럼.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셨다니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당신은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었네요. 그 모든 돈, 그 모든 부와 권력이 있었는데 왜 저한테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어요?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만 하셨어요? 나는 당신 없이 혼자 일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당신을 찾아다니며 살아야 했어요. 정희야, 그게 아니야. 박성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돈을 줬다면 그들은 너를 추적했을 거야. 내 돈의 흐름을 쫓으면 정희, 너를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숨어 있는 이유가 너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래서 난 너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어. 회사도 떠났고 이름도 버렸고 신분증도 없애버렸어. 그럴 수밖에. 아, 그래서요? 그게 당신의 논리예요? 윤정이가 일어났습니다. 옥상의 바람이 그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자기 판단만 믿은 거네요. 나는 한 번도 선택할 수 없게. 나는 한 번도 알 수 없게. 당신의 모든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서 정작 나를 제일 많이 해쳤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보호예요?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견디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박성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정희야. 내가 잘못한 거야. 난 너를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나는 박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깊고 거친 기침. 마치 폐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 기침이었습니다. 윤정이가 박성민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 기침은 평범한 감기의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같았습니다. 성민 씨, 윤정이가 박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가에는 뭔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성민 씨, 괜찮으세요? 박성민은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수건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피었습니다. 분명한 혈흔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래된 기침일 뿐이야.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피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걱정과 공포였습니다. 거리에서 몇 년을 살았으니까 건강이 좋을 리 없지. 정희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박성민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뭐예요? 제대로 말씀하세요. 윤정이가 박성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쳐 있을 뿐이야. 7년을 거리에서 살다 보니. 박성민이 하늘을 봤습니다. 도시 위의 밤하늘. 그곳에는 몇 개의 별이 보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별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거의 사라져가는 것처럼. 정희야,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내가 한 모든 선택이 너를 위한 거였는데 결국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의 삶을 빼앗아 버렸어. 당신이 선택할 기회를. 박성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그래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바래. 비록 내가 곁에 있지 않았어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박성민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가셔야 해요. 지금 당신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박성민은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깊고 침침한 그 눈빛.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작별의 예감 같은 것이 말입니다. 병원 응급실. 윤정이는 박성민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은 본능이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몸이 뭔가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박성민을 검진하러 들어갔습니다. 윤정이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초조함에 발을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윤정이는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 실험의 전처입니다. 아니, 아직 법적으로는 부인입니다.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결핵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행된 상태네요. 더구나 영양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심합니다. 거리 생활을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의사의 말이 윤정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마치 다른 언어로 들렸습니다. 폐결핵, 진행된 상태, 영양 부족. 이 모든 단어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단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한데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거리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면 면역계가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윤정이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자신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민이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성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2시경 박성민이 깼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윤정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박성민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희야. 박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윤정이가 박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또 패 끼쳤네.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무슨 미안해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오래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거리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정희야. 박성민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자신을 망쳤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신은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힘들어도 함께 견디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혼자 남겨두었네요. 윤정이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요?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어요. 왜 떠났을까? 뭐 때문에 떠났을까? 날 싫어하셨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네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박성민은 윤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어. 정희야. 너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어. 너를 버린 것 같은 상처를. 박성민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하세요? 이제 슬픔에만 빠질 시간은 없어요. 당신은 치료받고 회복해야 해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회복? 박성민이 웃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회복하겠어. 나는 이미 다 잃었어. 회사도, 돈도, 이름도. 그리고 너도. 당신은 나를 잃지 않았어요. 윤정이가 박성민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 옆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의 판단으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박성민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리지 않던 눈물이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나는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 없이는 이 거리에서 죽을 뻔했어. 혼자 남겨진 채로. 그런데 너를 다시 만났고 이제 너는 내 곁에 있어. 이게 무슨 기적일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했고 나는 당신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 병실의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지는 않았지만 어둠은 점점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박성민과 윤정희의 삶처럼 7년 동안 감싸고 있던 어둠이 이제 한 점씩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박성민의 침대 옆 의자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박성민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손을 더 이상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놓았던 만큼 지금은 더욱 단단히 잡고 싶었습니다. 박성민은 윤정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입니다. 7년 동안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정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의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밤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은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입원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박성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윤정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윤정희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면역계가 예상보다 훨씬 약해 있습니다. 거리에서 장시간 생활하면서 신체가 많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폐결핵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안타깝게도 치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감염 위험도 높고. 의사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윤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복도의 벽에 기대 앉은 윤정희.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의사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윤정희는 그것을 받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큰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희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으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박성민이 눈을 떴습니다. 정희야, 왜 울었어? 박성민이 물었습니다. 윤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뼈만 남겨진 것처럼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윤정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더 이상 직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을 씻겨주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물수건을 댔습니다. 점심이 되면 죽을 떠먹였습니다. 그가 기침을 하면 등을 톡톡 쳐줬습니다. 밤이 되면 의자에 누워 자면서도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박성민이 윤정이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내 옆에 앉아줄래? 윤정이는 의자를 병상 가까이로 끌어당겼습니다. 박성민은 윤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야, 난 너한테 모든 걸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그 단어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시작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몇몇 임원들이 뒷돈을 챙기고 있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연루되었어. 내 이름으로 수십억 대출이 나가 있었고 내 계좌에는 불법 자금이 쌓여 있었어. 그들은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 박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 나를 잡아가려고 했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넌 함께 끌려들 뻔했어. 기억나? 경찰이 우리 집에 왔던 거. 그들이 집을 뒤지고 있을 때 넌 뭐라고 했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윤정이가 떨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넌 나를 보호했어. 그때부터 나는 생각했어. 이것이 계속되면 넌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박성민이 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숨. 그래서 나는 사라지기로 했어. 신분증도 버렸고, 이름도 버렸고, 과거도 버렸어. 아무도 날 찾을 수 없게. 그러면 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그들도 넌 건드릴 수 없을 거라고. 박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7년을 살면서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정희가 행복하기를. 정희가 나 없이도 괜찮기를. 그것이 내 유일한 위로였어. 하지만 박성민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난 깨달았어.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너는 날 찾고 있었어. 7년 동안 계속 나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그 기다림을 모르고 있었어. 정희야, 난 너무나 미안해. 정말로. 박성민이 기침을 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마치 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기침. 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윤정이가 박성민의 등을 톡톡 쳐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기침이 멈추었습니다. 박성민은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손수건으로 그의 입을 닦아줬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당신을 의사한테. 아니야. 여기 있어. 나가지 마. 박성민이 윤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난 죽고 싶지 않아. 죽음이 정말 무서워. 왜냐하면 내가 너를 또 버리는 것 같으니까. 또 너를 혼자 남겨두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난 박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거친 수염 위로 흐르는 눈물. 난 내 몸이 듣지 않아. 매일 아침 깼을 때 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두려워. 그런데 넌 항상 거기 있어. 나의 옆에.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 윤정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성민을 안았습니다. 병실의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남자의 울음과 여자의 울음이 섞였습니다. 7년의 그리움, 7년의 고통, 그리고 이제 남겨진 시간이 모두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아요. 윤정이가 박성민의 가슴에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은 부었고 코는 빨갛고 눈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회복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이 병과 싸울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 나도 당신을 지킬 거예요. 정희야. 박성민이 윤정희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면. 아니에요. 윤정희가 박성민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다음 생은 없어요. 이번 생이 우리 마지막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여기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제발, 다음 생을 기다리지 말고, 이번 생에서, 지금이에요. 박성민은 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은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야, 난 너를 사랑해. 7년 전에도, 거리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사랑할 거야. 약속해. 저도 사랑합니다. 윤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선택, 당신의 모든 상처, 당신의 모든 거짓말까지도 다 사랑합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기들의 규칙적인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이 순간, 이것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박성민의 상태는 그 전과 다르게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폐결핵이 서서히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감염 수치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성민이 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의사가 윤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의지와 애정 어린 보살핌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윤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성민은 침대에 앉아 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여행이요? 응. 퇴원한 후에. 넌 어디 가고 싶어? 윤정희는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은 어디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 바빴습니다. 저는 어디든 괜찮아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그럼 봄을 보러 가자. 벚꽃이 피는 계절에. 우리 처음 여행했던 그곳으로. 박성민의 목소리에는 향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기억해? 네, 기억해요. 정말 예쁜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봄날의 서울. 벚꽃이 만발한 경찰서 앞 공터. 그곳은 그들이 다시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작은 벤치에 박성민과 윤정희가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정희야. 박성민이 윤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정말로. 저도요.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벚꽃이 그들의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 정희야, 나는 너에게 빌린 것이 너무 많아. 7년을 빼앗았고 고통을 주었고 기다리게 했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갚지 마세요. 대신 함께 살아요.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을 함께 살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정이가 박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생명력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박성민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성민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를 기소하려던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회사의 임원들이 모든 책임을 박성민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박성민에게 정식 사과와 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박성민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작성된 그것은 이제 역사적 문서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지분을 윤정이에게 양도한다. 그녀만이 내 삶의 진정한 이유이고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윤정이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유언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은 살아있었고 옆에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정중히 모든 유산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박성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앞 공터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와도 괜찮은 곳이에요. 윤정이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판단하지 않는 곳이에요. 누가 왔든 무엇을 했든 그냥 있는 그대로 환영받을 수 있는 곳. 박성민은 카페의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고개를 들어 윤정이를 봤습니다. 그 여자가 웃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여자가 봄날의 햇빛 아래 있을 때, 그런 순간마다 박성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박성민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는 이제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윤정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경찰서 앞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정확히 1년 전처럼 박성민과 윤정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모든 것. 날 버리지 않아줘서, 날 찾아줘서, 날 사랑해줘서. 윤정이는 박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낙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릴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결혼식이요? 응. 이번엔 제대로. 모두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아내로 맞이하는 식으로. 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7년의 이별을 거쳐 이제 함께 다시 시작한 두 사람. 경찰서 앞 벤치에서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박성민의 얼굴에는 생명력이 돌아왔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바람은 계속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회복된 삶을 축복하듯이 두 사람이 다시 찾은 집,
서로를 축복하듯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